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제가 보내드린 강의 열심히 보시고 또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은 그렇다면 지난 시간까지의 과정을 제가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느냐. 바로 오늘의 강의 제목과 이것이 진짜 상고사다. 상고사를 정확하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그리고 사마천 시대로부터 약 1000년 뒤에 다시 원나라에서 증선지라는 분이 사마천의 사기와 중국의 25사를 기준으로 18사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사망을 수인씨와 복희씨와 신농씨로 보면서 황제 혼원을 제외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제에 황제 혼원을 끌어들여서 전후고향 제국곡신 당요 우순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를 얘기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뒤에 증선지의 18사략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18사략을 쓴 증선지는 사망을 복희씨와 신농씨와 황제로 하였습니다. 즉 황제를 삼황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하는 또 이유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천이 사기를 쓰던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결국 사망을 전설로 역사에서 제외시켰고 중원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사마천은 사기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선지는 결국 탐황 중에 황제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소금천이라는 인물을 다시 오제에 끌어들였던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18사략의 증선지가 역사를 집필할 당시에는 증선지는 원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는 이미 그 먼 명청은 뿌리가 같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소금천을 오제 속에 끌어넣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사기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기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천의 사기와 증선지의 18사략은 결국 역사를 기술한 사람의 사관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위 중국 중원의 역사는 사마천의 사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역사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역사로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제가 이것은 잘못된 역사 기술 방법이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마천이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하다. 증선지도 역시 자기가 살던 시대의 배경에 맞게 이런 역사를 집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역사는 무엇이냐? 자, 오늘 제가 진짜 역사를 기술한 방법을 금성문을 통해서 역사를 기술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최고의 학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분은 금문신고라고 하는 역사서를 집필하신 낙빈기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중국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역사 학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결국 이분의 역사 기조가 그들에 의해서 내팽개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낙빈기라는 분은
사망도 오제도 다 잘못되었다라고 역사 기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낙빈기라는 분은 근문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관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문자로 그대로 나타난 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오늘날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을 어떤 충분한 증거와 문자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의 얘기 중에 어쩌면 이 부분이 소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상고사에서 말하는 12환국은 세계 역사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화, 중국에서 하는 역사는 우리의 역사를 전부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의 역사 흐름에 완전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역사는 상나라, 즉 은어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산 문명,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앙소 문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문명이 오히려 세계 4대 문명보다 1000년에서 2000년이 앞섰던 문화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결국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진화의 역사도 사망과 오제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역사적인 사료들이 혹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니까 중국이 급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즉, 그 전에 있던 역사를 다시 또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아셨겠지만 동북공정이라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황의 만리장성을 갈석산에서 우리 한반도 평양까지 원산까지 연결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갈석산의 만리장성을 우리 한반도의 평양과 원산까지 바꾸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얘기했던 하나라, 은나라 이러한 역사들 이전의 역사가 중원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문화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낙빈기라는 역사학자가 어떻게 역사를 풀이해 나갔는지 그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문신고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과 문화를 퍼뜨렸던 주인공들을 동이족, 즉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국을 중심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낙빈기라는 분은 중국 역사학자, 후에는 밥 먹고 살 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로서 활동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결국 동이족, 우리의 조상들인 배달국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빈기 선생님이 저하고 비슷한 사관을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근문신고는 전체적으로는 전적집과 화폐집, 병명집, 그리고 인물집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였는데, 자, 전적집은 여러 가지 방대한 역사사를 토탈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화폐집은 그 시대에 쓰여졌던 유통되었던 화폐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고요. 병명집은 무기나 농기구 혹은 제기 등 청동기의 유물에서 그 근거를 제시했던 것이며, 인물집은 이런 신화나 어떤 전설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 실제로 역사에 입각하여 구전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빈기가 얘기하는 중원의 진짜 역사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빈기가 해명한 실제 역사는 첫째, 최초의 군주는 중원의 신농이라고 했습니다. 신농은 기원전 2517년부터 43년간 재위를 하였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소김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황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김천이 7년간의 짧은 제위 기간을 마치고 전욱 고향에게 제위가 물려져주고 그 다음에 제곡고신 그리고 제곡고신의 아들인 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주전 100위까지 하는 역사를 설명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라로 이어질 때 하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임금의 아들인 계가 하나라를 강탈하고 중원에 하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러한 설명을 할 때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유물이 바로 성문과 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문도 사실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광개토 대왕의 비문이 저 일제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정으로 쪼아서 글자를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문은 제가 요 설명에서 조금 제외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낙빈기 선생께서 금문을 중점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럼 금문이 뭐냐? 금문은 청동 혹은 은제 혹은 금제 혹은 철제의 기구에 당신들의 역사를 예를 들면 내가 내 후계자를 누구로 정하였고 그 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술잔을 하사품으로 내린다. 혹은 내가 이 청동거울을 하사품으로 내린다 하는 그러한 명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문은 오늘날의 기술자들이 뛰어난 기술자들도 사실 그걸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물은 그 당시에 기술이 집약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역사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금문을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문을 사용을 하여서 후계자에게 술잔 혹은 제기 혹은 향로 등을 전수가 되었고 그 향로에 나와 있는 글자로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기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낙빈기 선생이 한자는 진화의 글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낙빈기 선생은 동이족의 문자가 한자의 기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금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조선어를 비르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투리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과연 어떻게 금문에서 해석이 되었냐? 우리는 역사에서 나라 이름,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과 한이라는 나라 이름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전욱 고향이란 임금의 이름에서 조선의 조자와 그리고 한이라는 이름은 순임금의 이름에서 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형의 문자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 우리 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정확히 그 금문을 해석해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선의 말을 기준으로 한자도 만들어지고 즉 동이족의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상나라에서 나중에 갑골이라는 문자가 발견이 되었고 그 갑골이 바로 중국에서 허신이 설문해자로 설명해놓은 한자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나라는 BC 100년경입니다. 그런데 상나라와 그 이후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BC 2000년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약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의 개입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나라에서 한자가 만들어져서 처음에 한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낙빈기 선생은 그런 점들을 착안을 하여 결국에는 상나라의 갑골문자도 해결을 하였지만 그 이전에 금문을 통해서 그리고 상나라 이후에 주나라, 하나라 이러한 역사의 나라에서의 쓰여졌던 여러 가지 유물들, 청동, 향로, 무기 혹은 제기 이런 데서 이런 모든 것자를 다 추리해 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마천의 사기에 빠져 있었고 증선지의 18사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서들이 쓰여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론들이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봤을 때 사실 사마천의 사기나 증선지의 18사략 이러한 문헌들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내용들을 풀어냈던 그러한 역사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서들은 역시 증선지의 18사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약 1000년이 지난 뒤에 바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과 문헌들을 총동원해 봤을 때 이제는 사마천의 사기에 허덕여서도 안 되고 증선지의 18사략에 허덕여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학자들이 배고프고 외로운 길을 알면서도 이미 한 발을 내딛는 그런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홍산 문화가 배달 문화로 이어지고 그 배달 문화가 중원의 조선 문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동이 조선 문화로 이어지고 열도 조선의 문화로 이어진다라는 이러한 가설과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사서를 기술을 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과연 이러한 학론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이 고달프고 외로운 길인가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고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현재의 그 기류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의 가설과 제가 그 가설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 방향을 여러분께 제시한다면 우선 저 진화의 시안으로 지금의 과거에는 그것을 장안이라 하였고 그리고 오늘날의 북경과 요서, 요하 근처의 홍산 문화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문화를 비교해 봤을 때 과거 시안의 역사는 결국 우리 동이 문화, 특히 배달 문화가 중원에 전파가 되었고 그 중원의 문화들이 다시 힘의 분배와 균형이 깨어지면서 홍산 문화의 주체였던 바로 홍산 지역, 오늘날의 북경 이북 요서 지역의 문화가 주류였다라는 것을 다시 그들이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문화, 세계 4대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서 있는 저 홍산 지역, 앙수 문화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홍산 그 지역의 문화들이 바로 우리 동이의 중심 문화였고 우리 배달국의 문화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고사를 연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자료, 성문, 근문 그리고 여러 가지 전집들을 총괄을 해서 보는 그런 해안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역사 강의를 어쩌면 여러분들께 우리 동이의 배달 문명이 바로 저 중원 조선의 문명이고 그 정통 이어나간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저 바다 건네 열도 조선, 즉 오늘날의 일본,
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와 문화도 바로 저 진화의 중원조선과 우리 동이조선과 합쳐져서 결국 전체적인 역사를 맥락을 정리한다면 2000년 전의 우리 역사는 바로 우리 이 삼국의 공통 역사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야말로 초야에서 최대한 더 연구를 하고 여러분께 그 증빙 자료들을 내놓는 시간은 아마 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이의 후손들입니다. 배달국의 자손이고 중원조선, 동이조선, 열도조선의 후손들입니다. 앞으로 세계 글로벌 시대에 이 삼조선이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배달국의 문화와 문명이 세계의 중심 문화 문명이 되고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에 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배달국의 역사는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 배달국의 문화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오늘도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역사 강의 특강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